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주인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주도권을 확실히 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적으로 수혜를 볼 종목으로 조선, 방산, 금융주 같은 업종들이 꼽히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렸는데요. 예, 저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아마 유튜브에서는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TV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인사드리고 있죠. 예,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게인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당선 비결로 이제 높은 인플레에 지친 미국인들의 불만을 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적으로 좀 설명하신다면.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코로나19에 휩쓸려 갔다. 그렇게 생각해 봐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은 어쩌면 생활비 위기에 휩쓸려 갔다. 이렇게 정리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2022년부터 24년까지 등장했던 이 생활비 위기라는 단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Cost of Living Crisis라는 이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고물가에 또 너무나 높은 고금리에 또 경기는 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투잡, 쓰리잡 뛰면서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표현까지 들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국민들이 소위 이런 생활비 위기 속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불확실하고 또 우중충하고 이런 것들도 소위 다 바이든 대통령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 코로나19도 어쩌면 트럼프 탓이다라고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이 전쟁도 바이든 탓이다 이렇게 대중들은 돌리는 거죠. 이 먹고 살기 힘든 것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전쟁부터 모든 것들이 역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비 위기 속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은 격도 있다. 그것도 쉽게 말하면 전쟁을 멈춰줄 사람을 좀 찾는다. 생활비 위기로부터 좀 돌려놓을 사람을 찾는다.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백인 노조나 뭐 흑인 남성 이런 분들까지도 심지어 트럼프 쪽으로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친환경 이런 것도 걱정이지만 당장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민심인 것 같은데 네. 트럼프 2.0 시대 뭐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되시나요? 키워드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은 트럼프 2.0 시대에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그 단어는 관세 전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 그리고 만약에 해리스노믹스가 시작될 거라고 하더라도 미중 패권 전쟁이나 무역 전쟁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도 무역 전쟁은 계속돼요. 그것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무역 전쟁의 방법이 다르다. 같은 무역 전쟁이라도 싸우는 방법이 다르다. 뭐 칼로 싸울지 총으로 싸울지 싸우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바이든식 무역 전쟁은 비관세 장벽이다. IRA나 여러분 알고 계시는 칩스법. 그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싸웠다면 트럼프는 관세 장벽을 가지고 싸운다. 관세 전쟁이다. 그렇죠. 관세를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는 전적이 있었잖아요. 일기 때. 네. 미국 관세율이 2017년까지는 세계적으로 정말 높았던 관세율이 있었는데 미국 관세율이 1%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시대가 시작되면서 2018년부터 관세율이 다시 올라갔죠. 그러다 바이든 시대 이후에 또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비관세 장벽으로 싸웠던 거죠. 근데 관세율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보편 관세를 1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중국에는 더 높게 네. 최소 60%. 예, 최대 100%. 예. 그리고 그런 전적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일기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현 불가능한 그런 전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관세 전쟁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 경기가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은 경기일 때 관세 전쟁을 펼쳐나간다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비관세 장벽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싸우는 것과
대놓고 싸우진 않는데 서로 싫어해요. 네. 사람 간에도 서로 싫어하는데 그냥 서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싸우는 거랑 사람들이 다 아는 보이는 데서 싸우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나 관세 올려요. 그럼 이쪽 상호주의로 떠올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관세는 관세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오는 거고요. 그러겠네요. 상대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그러네요. 그런 나라일수록 세계적으로 이 GDP 대비 무역 규모, 그러니까 GDP 규모에서 무역이 일부가 차지할 거 아니에요. 무역 규모, 무역의 비율이 점증적으로 줄어드는 국면으로 갈 겁니다. GDP 대비 무역의 비중이 줄어드는 규모로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충격이 클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안 할 이 수가 지점에서. 없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더 큰 충격이 있다고 볼 수 그 있겠죠. 교집합이 바로 우리나라네요. 네. 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도 정말 이 충격이 예상되는데 네.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심리에도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트럼프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주가 기본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테슬라 2, 3%씩. 주가 네. 올랐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 주가 올랐어요. 근데 중국 주가 떨어졌어요. 한국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머스크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왜요? 네. 국제 교역량이 축소되겠다라는 것을 반영했고요. 해운. 네. 그렇죠. 해운. 국제 교역량이 축소되겠구나. 관세 전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의 의견이지만 투자자가 항상 옳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격해지겠구나. 중국이 뭔가 피해를 입겠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 피해야지. 한국 경제의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충격을 겪겠구나. 이게 반영된 그런 투자 의사결정자들의 움직임이 한국에서 돈을 빼자 하는 결정이었지 않나. 결국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도 어쨌든 피해가 없을 수 없겠다. 특히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 그때 미중 패권 전쟁이 있었고 그때 정말 유명했었던 표현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뭐 새우라고 우리 스스로 칭하는 게 좀 속상하지만 그때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했었던 것처럼 미중 패권 전쟁 중이었는데 우리가 사실 수출 전체 규모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40%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둘끼리 싸웁니다. 근데 되게 재밌게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하고 중국을 수출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수출 안 받겠다라는 전쟁을 하는데 중국에 수출하기 위함도 사실은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고 미국에 우회 수출하기 위함인데 중국 수출 안 받으니까 대중국 수출도 또 줄어드는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줬던 거죠. 새등 터졌던 거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계산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역시 많은 한국 기업들에서 자금을 뺐던 그런 결과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 네.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고 열린 뉴욕 증시에서 이 3대 지수 모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 법인세도 감면한다 그러고 뭐 기업 규제도 좀 완화한다고 네. 하니까 네. 이제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이런 투자 심리가 이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미국 증시 뭐 당분간 좀 더 호황일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흐름? 기본적으로 트럼프라는 인물은 기업 프렌들리한 인물입니다. 공화당이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민주당이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한 인물이에요. 최저임금을 올리자, 바이든이나 해리스는 최저임금 올리자, 근로조건 개선하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법인세를 더 적극적으로 인하하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하지 말자. 그거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 지금 당장은 그렇죠. 지금 당장은 특히 제조기업에게 부담을 준다.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자. 규제도 철폐하자. 다 기업들이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금리도 인하해주자. 맞아요.
적극적으로. 다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관세도 올려주자. 그러면 상대국으로부터 자국, 미국에서 기업 경영하는 기업들에게 더 좋은 일을 몰아주자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그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반영되는 거죠. 이게 피습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도 똑같이 3대 지수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당선되자마자 3대 지수가 오르죠. 비트코인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이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증시 고평가 논란, 밸류에이션 논란은 있지만 하여튼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다.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고 높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장님 이번에는 이제 금리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게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관세 장벽을 쌓게 되면 이게 인플레를 또 자극하게 되고 네. 자칫 이게 뭐 금리 인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충되는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트럼프는 금리 인하론자고 FOMC 위원들이나 혹은 연준 의장을 적극적으로 좀 교체하거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론자들로 교체해서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 금리 인하를 원한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여러 정책 기조들을 보면 이민자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민자 수용을 그렇죠. 금지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올라갈 텐데 그렇죠. 노동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인건비 올라가면 근원 물가가 올라갈 텐데 근원 물가 올라가면 2차 인플레 야기하는 거 아닌가? 첫 번째. 네. 관세율을 올리면 아무래도 수입 물가 부담이 더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또 2차 인플레 야기하는 거 아닌가? 개인 소비세, 소득세, 세금을 좀 절감해주면 그게 소비로 연결되고 또 기업 경영 활성화되면 그게 어쨌든 내수 수요로 연결되니까 가격이 또 인상 압력을 받을 텐데 여러 가지 정책 기조를 해부해 보면 어쨌든 가격 상승 압력이 될 그런 것이고 것 같아요. 또 재정 정책 관점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 정책, 맞아요.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인플레를 야기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2차 인플레 야기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럼 2차 인플레가 실제 야기되면 금리 인하가 어렵지 않겠는가? 네. 이게 좀 상충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뭐 의견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실제 2차 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면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2차 인플레가 야기되는 그런 실적치를 받아든다면 그리고 이 트럼프의 공약과 공화당의 정책 공약집 파티 플랫폼에 있는 공화당의 정책 공약집에 있는 내용과 트럼프의 발언이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적으로 막 내뱉은 말들이 많고요. 선거 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정책 공약집으로 어쨌든 이 공화당이 이끌어가는 정책들이 다 그러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 혼자 모든 정책들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2차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징조가 있다면 그런 정책들을 일관되게 가져가기보다는 2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들을 수정하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논리는 관세율을 끌어올리는 이유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니까 네네. 관세율을 끌어올리는 이유는 2차 인플레를 야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관세율을 끌어올리는 이유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관세율을 끌어올려서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수입품을 수입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국 산업의 원자재, 자국에서 일어나는 제품을 대체재로 쓰고자 하는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0% 가격이 더 높아진 채로 가격이 부담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제품을 대체재로 사용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네요. 실제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노동 공급이 부족해진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만큼 실제 노동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노동 공급을 마련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들을 마련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동태적으로 움직일 것까지 생각해서 저의 생각은
어쨌든 2025년에 공화당 행정부가 네,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공화당 행정부가 그러네요. 2차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도록 정책들을 행정부적 정책들을 마련하고 그래야만 또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를 차곡차곡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정책들을 수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나리오를 그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네. 2차 인플레이션 온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어렵다. 너무 도식화해서 할 이렇게 필요 그림 없다. 그리면 네. 아무것도 맞습니다. 그림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미국 연준이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생기면서 우리 한국은행 또 좀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당장 28일에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를 봐야 됩니다. 근데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네. 내수 부진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가 이걸 굳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피부로 느끼죠.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핵심적인 지표가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고 이게 22년, 23년, 24년 트리플 딥입니다. 연속 마이너스 증감률인데 역사상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24년 네. 상반기 증감률은 마이너스 2.5%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팬데믹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네. 이건 내수에 정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린 상황이고요. 그 내수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물가 상승률이 지금 전월 1.6%, 이번에 발표된 값이 1.3%.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 물가를 밑돈 채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면으로 치닫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내수 경기가 부진해지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왔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다른 것을 염려해서 소위 부동산 경기나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금리 인하를 더 미룰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물론 가계부채나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가계부채는 금융위가, 쉽게 말하면 가계부채 예를 들어서 금융규제를 더 강화한다든가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부동산 규제책을 더 마련한다든가 하는 그들의 정책들을 고민할 일이지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대책이라는 첫 번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미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라는 관점에서 실기에 가깝다. 2%라는 목표 물가 상승률을 이미 버스가 떠난 채 우리는 버스 정류소에 도착한 상황이다. 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그만큼 내수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더 미룰 수 더 있겠느냐.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까지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 기준금리 격차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또 한 가지 고려 사항이 이제 환율이고요. 근데 환율이 너무나 높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환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가 더 강달러가 야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 강달러 여부가 금리 격차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금리 격차도 강달러 여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의 강달러 현상은 말 그대로 트럼프 효과고요. 트럼프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일어나겠네.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네. 실제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요.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강달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격차 여부로 인해 발생되는 강달러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환율을 볼 거냐, 부동산을 볼 거냐, 뭐를 볼 거냐인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보다가
내수 경기라는 것을 완전히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디플레이션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지금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트럼프 2.0 시대에 네. 이제 기회를 얻을 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뭐 기회를 그나마 얻을 만한 산업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네. 그 산업 중에 그래도 뭐 한 가지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그게 24시간 내 당선되면 24시간 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그리고 중동 전쟁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이스라엘이 바이든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일종의 레임덕 현상도 있는 겁니다. 전쟁 확전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정권 초의 말을 들을 겁니다. 또 스트롱맨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들을 겁니다. 그리고 안 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구상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지정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중국을 정말 때리려면요, 바이든식이면 안 돼요. 바이든은요,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했어요. 중국이 중동과 러시아와 브라질과 이런 주요국들과 똘똘 뭉쳤거든요. 자원으로. 그렇죠. 그 똘똘 뭉쳤기 때문에 동맹국들끼리 뭉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석유를 중국과 인도에 팔아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고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안 통했던 거예요. 반대로 동맹국 대 동맹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이든은 결국 경제 제재가 안 통했고 그 경제 제재는 상대적으로 나를 경제 제재를 시켰던 거예요. 네. 우리 쪽 진영을 상대적으로 또 에너지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고물가라는 충격을 만들었던 거고 바이든은 그것 때문에 당한 거예요. 부메랑을 맞았네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정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러시아를 나의 편으로 만들겠다예요. 중동도 나의 편으로 만들겠다. 트럼프의 공약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 국가들을 나의 편으로 만든 다음에 중국을 고립시키겠다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고립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국을 배제시킬 수 있는 거죠. 트럼프의 진정한 큰 그림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땅의 일부를 러시아의 마음에 들게 내주는 것도 좋은 딜이다라고 사업가적인 공약을 내건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해보면 그게 좋냐 나쁘냐의 의미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긋지긋한 전쟁을 오래 겪은 미국 국민으로서는 그것의 선거로서 환호하겠네요. 동참한 겁니다. 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트럼프의 생각대로 전쟁이 종식된다면 네. 그 이후에 참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뭐 당연한 거죠. 전쟁이 너무나 장기간 있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지역들도 파괴가 오래됐고 그렇죠. 러시아도 역시 상당 부분 파괴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파괴된 지역에 걸쳐서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고요. 그러면 재건 사업이 일어나는데 그럼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건설사나 인프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은 공적 자금을 받는 건데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고 이들이 매출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은 매출인 거예요.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만. 공적 원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매출을 받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은 소위 건설 자재라든가 인프라 기업들이라든가 뭐 건설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특히 저의 생각은 건설 자재도 있겠지만 전력 인프라, 통신 인프라, 또 수도 인프라 이런 인프라 관련 사업 기업들도 상당한 또 에너지 인프라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인프라 관련 사업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특히 엔지니어링 기업들, 네. 예, 그 전력 및
화력 발전 및 네. 뭐 재생에너지 인프라 포함입니다. 이런 인프라 관련 기업들 상당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지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뭐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뭐 칩스법이라든지 IRA법 이런 해외 기업을 지원하는 거에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는 악재가 될 거란 얘기들이 많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의 의견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뭐 정치인답게 바이든을 이제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이 만들어 놨던 또 바이든의 그런 제도는 사실 해리스의 구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와 바이든을 비판하기 위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의외로 미국 국민이 굉장히 칭송했던 정책이 IRA와 칩스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했겠지만 이 공화당의 정책 공약집을 들여다보면 IRA에 대해서 아예 코멘트가 없습니다. 지역구 민심은 그 법에 굉장히 호의적이니까. 호의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먹혔습니다. 중국을 확실히 제압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드리면 IRA라는 그 법의 이름은 삭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삭제되는 것이지 거기서 기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 보조금이나 어떤 제도 혹은 뭔가 규제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유지되느냐? 예를 들면 이름을 IRA는 이미 이름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가 뭐 이렇게 바꾸거든요. 마가 Make 액트. America 예. Great Again. 예, Make America Great Again Act 이렇게 네.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컨셉은 그대로 그렇죠. 거의 그대로.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뭐 디테일하게 미세 조정 같은 건 할 수 있겠죠. 더 세게 특히 중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예. 그리고 그 방식 안에는 미국 기업에게 조금 더 수혜를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뭐 테슬라한테 조금 더 유리한 뭐 고지에 있는 방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미세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그 틀에서 IRA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전면 수정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이든 시대보다 더 강한 무역 전쟁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은 IRA 더하기 관세 전쟁인 것이지 IRA 빼고 관세 전쟁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IRA는 쉽게 말하면 비관세 전쟁이고 그리고 관세 전쟁이 붙는 거죠. 비관세 더하기 관세 전쟁이 이런 새로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오는 것이지 이 IRA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이 사라지는 관세 전쟁이 아닌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림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투자자들은 걱정을 했거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IRA 혜택을 보고서 이제 제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그런 계획들을 짜고 있었는데 여기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닐까 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말씀을 드리면 그 걱정이 담겼잖아요. 어쨌든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보조금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니까 이게 주가 조정에 영향을 줬겠죠. 첫 번째 부정적인 영향을 줬겠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모르죠. 네. 현재는 모르죠. 그러면 그게 어쨌든 구상이 담길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정말 덜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보다 더 나쁘게 바뀌진 않겠죠. 지금은 완전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만 남았어요? 긍정적인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쵸?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그게 반영된 주가니까. 네. 그죠? 요런 관점에서는 IRA라는 관점에서는 그 IRA가 없어질 거라는 것이 반영된 주가라고 한다면 없어지진 않구나. 그리고 상당 부분 살아 숨쉬겠구나. 라는 것이 나타날 때마다 오, 괜찮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중국을 배제해 나가는 관점에서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일시적으로 볼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첨단 기업, 네, 오히려. 첨단 기술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이 단시간 내에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할 수는 없어요. 단시간 내에 배터리를 스스로 생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단시간 내에 중국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럼 대체제를 단시간 내에 찾고 싶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단시간 내에 배터리와 반도체를 찾고 싶을 텐데 특히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품으로서 중국이 많이 반도체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저사양의 반도체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아니고도 일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해도 차량용 반도체 한 300개 들어가거든요. 그 저사양 반도체들이잖아요. 그럼 저사양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업 기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역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삼성전자가 관심 있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가능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사양 아니고도 중고소형 반도체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영역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게 중국을 대체할 대체제로서 자리 잡는 기회도 있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상당 부분 그런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할 기회들이 열리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전기차를 구동합니까?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스스로 물론 궁극적인 골은 그렇죠. 모든 밸류 체인을 미국에서 완성하고자 함이에요. 모든 밸류 체인을. 그렇지만 단시간 내에 그걸 완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는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과 동시에 반사이익을 볼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IRA는 사라질지 몰라도 이름은 사라질지 몰라도 거기에 안에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은 상당 부분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중국을 더 강력하게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볼 부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포착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026년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의식해서 네. 정책의 우선순위도 좀 조정하고 또 민심이나 뭐 경제 상황 같은 것도 반영해서 그때그때 좀 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아틀란타에 다녀왔는데 미국 아틀란타가 가장 대표적인 그 리쇼링 지역이에요. 예. 규제 프리 지역이고 법인세를 뭐 제로화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그렇죠. 뭐 LG전자, SK온 같은 경우는 배터리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짓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짓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IRA 제도를 전면 개편해가지고 보조금 혜택을 안 준다 이래 버리면 거기서 IRA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했던 기업과 거기에 상주하는 많은 또 그 미국 시민권 자 투표권자 이들이 어떻게 투표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민심을 갖겠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다 표를 의식하고 그리고 그 트럼프 혼자 정책을 다 이행하는 게 아니고 공화당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한 정책 이행이라고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국을 어쨌든 기술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중국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함께 파트너국으로서 동참시켜가면서 가져갈 파트너국으로서 동참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반사이익을 볼 여지도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앞으로 펼쳐질 트럼프 2.0 시대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이 참 불확실성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렇지만
제가 뭐 책에다가도 그런 문장을 썼는데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트럼프라는 인물됨 그리고 공화당의 정책 공약, 트럼프의 그런 여러 정책 방향성,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명확히 그림 그려 보시면 사실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확실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또 우리 국가가 또 우리 기업들이 또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더 확실해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확실히 대응책을 단단히 준비하신다면 오히려 충분히 기회로 삼을 것들이 더 많이 있다. 불확실하지 않다. 네. 확실하다. 라고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